지구 반대편, 메마른 사막 위로 솟구치는 검은 황금. 그러나 지금 이 검은 액체는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한번 불을 뿜으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 쉴 새 없이 날아드는 미사일, 그리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요가는 기괴한 춤을 춥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위협하는 비관적인 전망이 시장을 덮칠 때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전광판은 핏빛 붉은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 이국의 분쟁이 과연 대한민국과 무관한 일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거대한 나비 효과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 사실상 이견 %. 수출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만 돌아가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대한민국은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피를 흘리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도 같습니다.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 그 거대한 충격파는 단 며칠 만에 바다를 건너 우리의 일상을 강타합니다. 당장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널뛰기를 시작하고 공장 가동 비용이 급증하며 수입 물가가 치솟아 간신히 억눌러 놓은 인플레이션의 망령을 다시 일깨웁니다. 물가가 폭등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기대와 반대로 기준금리를 높이거나 긴축의 고삐를 더 단단히 쥐어야 하는 진퇴양난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곧 3천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함기사만에 내몰린 영세 기업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1997년 뇌외환위기를 통해 외부의 충격이 얼마나 순식간에 국가 경제의 근간을 파괴하고 평범한 개인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춤추는 유가와 통제 불능의 환율 상승,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대한민국의 신용부도 스와프, 즉 시리즈 프리미엄은 단순한 차트 위의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날카로운 경고음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초인플레이션, 터키의 화폐가치 폭락이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지금 중동에서 피어오른 모래바람은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과 실물 경제를 동시에 뒤흔들 퍼펙트 스톰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냉혹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위기의 본질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는 가장 먼저 희생되는 폰이 될 것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폭발할 때 시장의 불안감은 가장 먼저 환율이라는 경보 장치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한국은 같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무역 수지는 즉각적으로 적자의 늪에 빠지고 국내에 유입되는 달러보다 빠져나가는 달러가 많아지면서 원화 가치는 가파르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1달러당 300원을 넘어 400원, 심지어 그 이상을 위협하는 이른바 흰달러 현상의 도래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불면 한 국가의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빠르게 고갈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곳간이 비어버린 틈을 타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아픈 기억이 다시금 소환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지금의 외환 보유액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하다고 위안을 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환율 급등이 불러오는 파생적인 충격은 과거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실물 경제를 파고듭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는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 치솟습니다. 밀, 옥수수 같은 곡물부터 철광석, 천연가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외에 의존하는 모든 원자재의 원가 부담이 폭증합니다. 이는 곧바로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최종 소비재의 가격 인상, 즉 소비자 물가 폭등으로 전가됩니다.
월급표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참담한 현실. 소리 없이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악성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경제 전반을 마비시키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수입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여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임금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가 더해지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중동 정세의 악화는 단순히 기름값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핵심 해상 교통로가 봉쇄되거나 운송료가 폭등하면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수출입 동맥이 사실상 끊어지게 됩니다. 부품 조달이 지연되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면서 성장을 이끌던 수출 엔진마저 차갑게 식어갑니다.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성장 둔화라는 3중고. 위기의 전조 증상은 이미 차트 곳곳에서 붉은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이 모든 악재가 결국 금리라는 뇌관을 건드리는 순간 시작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불길이 번지면 중앙은행이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소화기는 금리 인상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물가를 잡기 위해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한국은행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될 경우 더 높은 수익률을 쫒아 외국인 자본이 한국 시장을 대거 이탈하고 이는 다시 환율 폭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재력은 이토록 날카로운 고금리의 칼날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약골이는 바로 경제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막대한 가계부채입니다. 오랜 저금리 시대에 취해 빚을 내어 집을 사고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던 영끌족들에게 고금리는 그야말로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급감합니다. 이자 갚기에 급급해진 사람들은 지갑을 굳게 닫고 이는 내수 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직결됩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거리는 활기를 잃어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부채의 뇌관이 부동산 시장과 깊게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매수 심리는 얼어붙고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맨신 아래 자본 대비 과도한 빚을 끌어다 쓴 이들은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깡통 전세와 하우스푸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단순히 개인의 파산에서 끝나지 않고 건설사들의 자금줄을 옥죄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 사태라는 더 큰 시한폭탄에 불을 붙입니다. 금융권이 빌려준 수백조 원의 외 대출이 회수되지 못하면 건실했던 금융회사들마저 연쇄부도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돈줄이 말라버린 금융기관들은 생존을 위해 대출을 회수하고 새로운 대출을 깐깐하게 차단하는 신용경색을 유발합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던 흑자 기업들마저 흑자 부도로 내모는 신용붕괴의 도미노를 일으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에서 시작된 유가 상승이 물가를 밀어올리고 금리 인상을 강제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부채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끔찍한 나비 효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것이 경제 충격의 냉혹한 작동 원리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붕괴의 공포는 결코 이론적인 시나리오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사를 돌아보면 외부의 거시적 충격과 내부의 과도한 부채가 만났을 때 국가 경제가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지는지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아이슬란드의 몰락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제 규모에 맞지 않게 해외 단기 차입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금융산업을 기형적으로 키웠던 아이슬란드는 글로벌 유동성이 마르자 순식간에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통화 가치는 폭락했고 금리는 치솟았으며 평범한 국민들의 부는 하루아침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화려했던 복지 국가의 민낯은 차가운 부채의 청구서 앞에서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의 기초 체력이 허약해진 국가들이 대외 충격에 어떻게 무너지는지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최근의 튀르키예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경우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금리를 내리는 비상식적인 통화 정책을 고집하다 리라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수입 물가는 폭등하여 약국에서 약을 구하지 못하고 마트의 생필품은 동이 맞으며 탄탄했던 중산층은 한순간에 급빈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나련히 %가 넘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 앞에서는 어떤 땀과 노력도 의미를 잃고 맙니다. 국가 통화 시스템이 시장의 신뢰를 잃는 순간 지폐는 그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한다는 무서운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의 지면지였던 그리스 역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방만한 재정 운용과 통계 조작으로 숨겨진 국가 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도에 휩쓸려 드러나면서 치욕적인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대가로 뼈를 깎는 연금 삭감과 세금 인상, 공공부문 해고가 이어졌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국을 등졌습니다. 한국은 이들과 경제 구조가 다르다며 안심할 수 있을까요? 소규모 개방 경제의 한계,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급격한 고령화로 잠식되는 잠재 성장률. 대한민국의 방어벽은 결코 견고하지 않습니다. 얄팍한 자만심은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지정학적 쓰나미는 당장 한국 경제의 실물 지표에 어떤 끔찍한 생채기를 내고 있을까요? 그 파괴력은 이미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서부터 감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수출 주도형 기업들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들은 환율 상승 효과로 일시적인 수출액 증가 착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이 폭등이 이를 가볍게 압도하면서 실제 영업이익은 처참하게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와 가스를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발전 공기업들은 수십조 원의 누적 적자를 떠안으며 국가 재정의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 압박은 결국 기업 생산 원가 상승과 가계의 공공요금 폭탄으로 전가되는 모순의 늪에 갇혔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파괴적인 비용 인플레이션이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저금리 시대의 싼 이자 덕분에 연명이 오던 좀비 기업들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이중고를 견뎌내지 못하고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파산부에 접수되는 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매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것은 단순한 통계적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의 도산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를 동반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을 상실하고 이는 곧바로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집니다. 결국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부담을 가중시키며 경제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처참하게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시장 역시 붉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가 고조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자금을 회수하여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피신합니다. 외국인 자본의 이탈은 증시 폭락을 야기하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의 자산 가치마저 갉아먹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신용경색이 번지며 건실한 기업조차 자금을 구하지 못해 쓰러지는 돈 가뭄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중동발 화약고의 불길은 한국 경제의 실핏줄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실물과 금융 모두에 치명적인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원화 가치와 폭등하는 물가 앞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벼랑 끝의 선심점으로 정책의 저울질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행이 직면한 현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트릴레마, 연디, 즉 삼중고의 딜레마입니다. 물가를 잡고 환율을 방어하려면 당장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언급했듯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려 서민 경제를 파탄내고 부동산 대연세 부도를 촉발하는 자폭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너지는 내수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섣불리 내리거나 동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미 금리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이는 외국인 자본의 대규모 엑소더스로 이어져 원화 가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수입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서민들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질식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치명적인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외통수에 갇힌 것입니다. 결국 정책 당국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질서 있는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를 외치고 있지만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쏟아지는 정책들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닌 임시방편적인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물가 안정, 금융 시스템 유지, 그리고 경제 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현재의 거시 경제 환경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한계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며 위기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위기의 터널이 길어질수록 중앙은행의 금고와 정부의 정책 수단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환율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 당국은 시장에 달러를 내다 파는 직접 개입을 단행하지만 이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루에 수십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허공으로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뼈아픈 출혈입니다.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가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안심하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실제로 당장 현금화하여 쓸 수 있는 가용 외환 보유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늘 시장의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더욱이 환율은 단지 한 국가의 경제 체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패권국인 미국의 통화 정책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강달러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국은행의 단기적인 시장 개입은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격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를 부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할 정부의 재정 정책 역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여파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부동산 거래가 절벽을 맞이하면서 국가의 핵심 수입원인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조세 수입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는 정부가 위기 대응을 위해 쓸 수 있는 실탄이 부족하다는 뼈아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나 무리한 경기 부양책은 결국 막대한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시중금리를 끌어올려 기업과 가계의 숨통을 조이는 악순환의 굴레를 완성합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최후의 방어벽마저 서서히 금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터널은 좀처럼 끝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거대한 경제적 충격이 단순히 중동의 전쟁이나 일시적인 유가 상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과 맞물려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피할 수 없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잠재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복지 비용과 연금 고갈의 그림자는 국가 재정을 짓누르는 시한폭탄입니다. 과거처럼 정부가 빚을 내어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이거나 수출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 위기를 돌파하는 성장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이자 생산 기지가 흔들리면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처럼 밖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센 풍랑이, 안으로는 가계부채와 저성장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수술대에 올리고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장의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단기적인 부양책에만 매달린다면 우리는 다가올 더 큰 퍼펙트 스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얄팍한 성공 방정식에 갇혀 다가오는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은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위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거시 경제의 거대한 지표들이 경고음을 낼 때 그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덮칠 때 가장 먼저 휩쓸려가는 것은 방파제 밖에 서 있는 평범한 개인과 취약계층입니다. 뉴스에서 떠드는 수백억 달러의 무역 적자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은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가혹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치솟는 마트의 장바구니 물가에 한숨을 쉬며 반찬을 줄이고 이자 부담에 짓눌려 자녀의 학원부터 끊어야 하는 참담한 일상이 시작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와 재료비 폭등을 견디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고 취업의 문턱은 더욱 높아져 청년들은 꿈을 유예한 채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이것이 바로 다큐멘터리나 경제서적에서 활자로만 존재하던 경제위기가 우리의 피부에 직접 닿을 때 벌어지는 참혹한 풍경입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국가는 결코 개인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외환위기 시절 수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가정이 파괴되는 끔찍한 고통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때의 사문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흉터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편하고 두려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가와 정부가 이 거대한 파도를 막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환상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와 맞물린 복합 불안이 초입해서 개개인은 거대한 경제 사이클의 혹독한 겨울을 버텨낼 자신만의 생존 대남을 꾸려야만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생존 전략은 바로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과거 제로 금리 시대에는 빚을 내어 자산을 증식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가장 현명한 재테크로 칭송받았습니다. 영끌과 비투라는 단어가 시대의 정신처럼 여겨지며 대출을 최대한 끌어쓰지 못하는 사람을 오히려 바보로 취급하던 광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망령이 되살아나면서 고금리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새로운 것이 경제 패러다임이 도래했습니다.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부채는 더 이상 자산을 불려주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이자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자산 상태표를 펴놓고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의 구조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될 때마다 나의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증발하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직접 해보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잉여 자산을 매각하여 대출원금을 줄이는 뼈를 깎는 딜레버리징, 딥레버리징 작업에 돌입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희망 회로를 돌리며 존버라는 이름으로 무작정 버티려 하지만 이는 오직 자산 가치가 영원히 우상향할 때만 유효한 환상일 뿐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끝까지 빚을 안고 버티려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던 수많은 중산층의 비극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대한 자산 디플레이션의 파도가 밀려올 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고 이자만 축내는 과도한 레버리지 자산은 가장 먼저 도려내야 할 1순위 악성 종양입니다. 두려움을 직시하고 손절매를 결단하는 용기만이 가족의 생계를 파탄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구명조끼입니다.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은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복합 위기 속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은 자산의 거처를 안전지대로 옮기는 포트폴리오의 전면적인 재편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전 세계의 영리한 자본은 위험 자산을 가차없이 내던지고 달러와 금이라는 전통적인 피난처로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원화 자산에만 2%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평범한 개인들은 이러한 글로벌 자금의 거대한 이동 속에서 가장 무방비하게 폭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발 유가 쇼크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원화 가치의 폭락을 부추길 때 당신의 통장에 찍힌 원화의 구매력은 내일같이 허공으로 증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맹목적인 주식 물타기나 무리한 부동산 갭 투자를 멈추고 자산의 일부를 기축통화인 달러 하나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금으로 분산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차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기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달러를 보유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 내 자산의 총가치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금융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국가 부도의 위기나 심각한 경제 침체가 닥쳤을 때 달러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실탄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산가들이 발빠르게 달러 예금이나 스위스 프랑으로 자금을 피신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채권 시장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단기 국채나 우량 회사채는 현금을 묵혀두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인 방어수단이 됩니다. 불확실성의 안개가 짙게 깔릴 시대에는 수익률의 극대화라는 탐욕을 내려놓고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의 제1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할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철저하게 분산되고 리스크가 통제된 안전자산뿐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시점입니다. 세 번째 생존 전략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현금 창출 능력의 확보, 즉 본업에서의 생존과 파이프라인의 다각화입니다. 경제위기가 실물 경제를 강타하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인건비라는 비용 통제에 들어갑니다. 신규 채용은 얼어붙고 명예퇴직과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무자비하게 휘몰아칩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는 화려한 투자 수익률보다 매달 내 통장에 꼬박꼬박 꽂히는 안정적인 근로소득의 가치가 그야말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현재 몸담고 있는 조직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하여 해고의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입니다. 불필요한 이직이나 무모한 창업은 지금 같은 경제의 살얼음판 위에서는 섣불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에만 목을 매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산산조각 난 지금 나의 노동력을 자본으로 치환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를 반드시 갈고 닦아야 합니다. 퇴근 후의 시간을 활용해 부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등 월급 이외에 작지만 확실한 두 번째, 세 번째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경제위기는 현금이 마르는 자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내리지만 현금 흐름이 튼튼한 자에게는 폭락한 우량 자산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박앤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리에는 피가 낭자하지만 나의 곳간이 든든하다면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자산을 여유롭게 매수하며 부의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약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유입되는 현금 흐름은 단순한 밥줄을 넘어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성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안정제입니다. 결국 다가올 거대한 경제적 혹한기에서 살아남는 자는 화려한 기술을 가진 투기꾼이 아니라 매일매일 흔들림 없이 자신의 현금 채굴기를 돌리는 우직한 노동자이자 전략가일 것입니다. 네 번째 생존 전략은 위기를 바라보는 프레임의 완전한 전환. 즉 고통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는 냉철한 마인드셋의 확립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우상향하는 자산시장과 값싼 돈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환경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중화은행이 돈을 풀어 곧바로 시장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연준풋, 패드풋의 환상 속에서 시장의 자생력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탐욕만을 좇았습니다. 그러나 중동발 화약고가 터트린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파도는 얄팍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부양책 따위로는 결코 막아낼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지각 변동입니다. 이제 기적적인 반등이나 V자형 회복을 바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독배와 같습니다. 다가오는 고통의 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혹독한 겨울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뼈아픈 현실 직시가 필요합니다. 위기라는 단어의 이면에는 언제나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진부한 격언을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되새겨야 합니다. 과거 모든 경제 위기의 역사는 부의 거대한 재분배 과정이었습니다. 준비 없이 탐욕에 취해 있던 대다수의 부는 허공으로 사라졌지만 위기의 진부를 미리 읽어내고 초마를 비축한 소수에게는 평생에 다시 없을 부의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시장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은 패배자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뉴스를 도배하는 파멸적인 경제 지표와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거시 경제의 거대한 사이클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용히 관찰해야 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음과 신호를 걸러내고 유가와 환율, 금리가 만들어내는 지정학적 나비 효과의 경로를 스스로 추적할 수 있는 경제적 안목을 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개인의 생존 무기가 될 것입니다.